정부가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양극 구도의 시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무엇이고 어떤 점이 우려되고 있는지 뉴스 리뷰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인터뷰 이후 악플에 시달려온 홍가혜 씨가 악성 댓글 작성자 1000여 명을 고소했습니다. 고소 남발이라는 비판과 동시에 고소할 권리는 지켜줘야 한다는 옹호론도 제기됩니다. 3월 27일 뉴스K 잠시 후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줄여서 AIIB라고 하죠. 어제 한국이 AIIB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질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정부의 참여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사드 도입과의 연계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스튜디오에 권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렇게 참여를 결정하게 된 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인지부터 살펴보죠. 네, 여야 모두 정부의 AIIB 참여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 기자들에게 정부가 잘 판단해서 한 것으로 본다며 아쉬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록 민주연합 수석 대변인은 어제 저녁 정부 발표 직후 논평에서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안주 원내대변인도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AIIB의 중국 중심 구조와 투명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국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중국 재정부는 오늘 한국의 AIIB 참여 선언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중국 주도의 AIIB가 달갑지 않은 미국은 예상했던 일이라는 분위기인데요. 미국 국무부 제프 레스키 공보과장은 미국의 AIIB 참여 여부에 대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결정으로 일본은 괴로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 평가했고, 교도통신 역시 일본이 고립될 가능성이 생겼다며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AIIB 참여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도입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야당을 중심으로 중국 주도의 AIIB 참여와 미국의 사드 배치 문제가 외교적으로 연계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AIIB 참여로 중국과 경제 외교를 공식화하면서 미국과는 대북 전략으로 안보 외교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AIIB 참여와 사드 논의는 별개의 사안이란 입장입니다. 어제도 지적했지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른바 사드 배치 문제와 결부될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님을 확인하고, 특히 등가 교환식 거래가 가능한 사안은 절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오늘 상무위원회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AIIB 가입과 패키지 딜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공론화에 앞장서고 있는 유승민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사드 패키지 딜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두 문제를 연관시킨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사정정국과 관련된 소식도 짚어보죠. 검찰이 이명박 정부 인사의 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오늘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박범은 전 중앙대 총장의 비리 혐의와 관련해 교육부와 중앙대, 또 본인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청와대 재직 당시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해 중앙대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수석을 출국 금지했고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예,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서 정동화 전 부회장도 지금 수사하고 있다고요? 네, 특수 2부는 오늘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화 전 부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자택에서 개인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 과정에서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40여억 원을 국내로 빼돌린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윌성그룹을 겨냥한 모양새로 MB정부 정관계 인사들의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국회 공무원연금 대타협 기구에 관한 소식도 좀 짚어보죠. 예, 최종 합의안이 나왔습니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가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어 최종 연금 개정안을 내고자 시도했지만 합의 실패했습니다. 다만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금 대타협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대타협 기구의 기간을 연장한 그런 데 뜻을 모았습니다. 양당 원내대표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무협의체의 구체적인 운영 기간과 방식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타협 기구 활동이 끝나면 곧바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로 넘어가야 하지만 일단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일화는 마련하기로 하면서 여야와 정부, 이해 당사자 간의 협상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누리당 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안, 그리고 중재안으로 나온 김태일 안과 김용하 안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의견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권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불법 파견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노동 현장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에 의해서 현대차 노동자로 인정받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대표적입니다. 열흘 넘게 전국의 불법 파견 현장을 순회한 이들이 오늘 이른바 순회투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사장 찾아 산만리. 전국의 불법 파견 사업장을 찾아 순회투쟁을 나섰던 현대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현대차 본사 앞에 섰습니다. 불법 사내하청과 다단계 하도급 사용을 확인했고 이에 맞서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났다. 또한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책임 회피에 몰두하는 자본의 민낯도 확인했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차의 정규직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현대차가 정규직을 고용할 자리에 사내하청이라는 불법과 편법을 이용한 불법 파견을 했다는 겁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제2, 2위, 세계 5위 자동차 업체인 현대차는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차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 16일부터 10일간 전국을 순회하며 불법 파견 문제가 불거진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 2012년 법원의 판결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회사 측은 정규직 인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 이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국GM 창원과 부평 공장 2013년 2월 대법원은 공장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 전원을 불법 파견이라 판결했지만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삼척에 있는 동양시멘트 공장.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3일 동양시멘트 삼척 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240여 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동양시멘트는 통보로부터 5일 만에 도급계약 해지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 101명을 집단 해고합니다. 공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울진의 한국수력 원자력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된 지 2년이 넘어 정규직 전환 검토를 한수원 측에 요구했지만 이를 빌미로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오히려 해고됐습니다. 대기업 등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 파견 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승소자,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도 않은 것은 물론이고 정식으로 기소된 사용자도 전무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법원에서 불법 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은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 동일한 불법 파견 확인 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토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법치를 말하는 박근혜는 제조업에 만연한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없다. 노동자가 투쟁할 때만 불법을 운운하며 책임을 요구했다. 이런 정권과 자본의 노동자 죽이기에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한 인터뷰 때문에 악플에 시달려온 홍가혜 씨가 악성 댓글 작성자 1000여 명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고소 남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보수 진영 언론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부당하게 고소를 남발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처분하면 될 일이라면서 고소할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맞섭니다. 홍가혜 씨의 고소를 둘러싼 논란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김종훈 기자입니다. 기획소송, 고소남발. 최근 홍가혜 씨를 두고 언론에서 다룬 기사 제목입니다. 그런데 홍 씨는 요즘 자신을 비방한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거꾸로 고소하고 있는데 무려 1000명이 넘습니다. 먼저 김재용. 앞서 홍가혜 씨는 세월호 참사 구조작업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지만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됐고 올해 1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 씨를 향한 악성 댓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홍 씨는 수위를 넘은 악플러를 선별해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선 이 수가 1000명이 넘고 일정 금액 이상의 합의금을 내면 홍 씨가 고소를 취하한다는 보도를 연이어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질의 악플을 달았는지에 대해서는 외면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금을 노린 기획소송과 고소남발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습니다. 홍가혜 씨의 고소는 정말 과했을까? 홍 씨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을 공격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부터 성적 모독, 부모를 향한 인신공격,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용한 합성 사진도 있었습니다. 홍 씨는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런 제 감정이 정상적인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악플러들한테 솔직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막 성적 비하, 가족욕, 제 합성 사진 막 그렇게 올려서 이렇게 막 하는 애들 보니까 대부분이 관심 받고 싶어서, 일배 가고 싶어서 또는 추천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걸 하더라고요. 이번 사건을 놓고 과도한 고소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각의 우려도 없진 않습니다. 특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단독을 붙여가며 검찰이 고소남용 방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를 이유로 무더기 고소를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보수 정치평론가이자 이번 4.29 재보선에 출마한 변희재 씨는 자신도 600건 고소를 걸었다며 홍가혜나 이계덕이나 피해 구제로 손배를 받는 것 자체로 뭐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외에 악플러 91명을 고소한 탤런트 김가연 씨를 비롯해 최근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을 오뎅으로 모욕한 악플러들을 고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종우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자기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고소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자기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해서 고소를 하는 것이라면 그게 1000명이든 뭐 그 이상이든 그게 중요할까 싶네요. 왜냐면은 당연히 그게 헌법상 권리인데 또 일종의 무조건 많이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거는 적절치 않고요. 또 검찰의 고소남발 대응에 대해서도 무고죄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고소가 적절치 않게 일방적으로 그 피고소인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가 진행된 거라면은 당연히 그거는 이제 무고죄나 이런 형식으로 뭐 고소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글쎄요, 고소를 무조건 많이 한다고 나쁜 거지는 않아요. 홍가혜 씨 역시 1000여 건 이상 고소를 한 것에 대해
판례를 다 찾아봐서 심한 욕설, 모욕죄 성립 기준을 훨씬 넘는 경우들에만 찾아서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씨는 자신을 욕하고 모욕한 가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0명 넘게 만났어요, 일베는. 대구에서요? 네, 대구로 오라고 해서 만나고 네.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린애 한 명, 일베 중에 한 명 저한테 엄청 심한 성적 모욕을 한 애를 제가 고소를 취하를 한 명을 해줬어요. 걔 같은 경우는 저랑 약속을 했죠. 한 달에 한 번씩 세월호 이제 관련하는 행사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그런 포스팅을 쓸 것. 그래서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우리 정부가 AIIB 가입 결정을 내리자 경제적 실익을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AIIB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인지, 한국이 가입해서 얻을 수 있는 실리가 과연 무엇인지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AIIB가 생겨난 배경부터 앞으로의 쟁점까지 김현주 PD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소식 전에요. 속보를 하나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네, 세월호 참사 특별법 시행령안 때문인데요. 오늘 해양수산부가 이걸 입법 예고했습니다. 예. 이석태 위원장은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특조위가 사실상 정부기구가 될 것이라면서 시행령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시행령이 특조위를 정부 파견 공무원 중심의 정부기구로 전락시킬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예. 기획조정실 기획총괄 담당관이 위원회와 소위원회 업무를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파견 공무원과 민간인 채용 비율이 42대 43인 점이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이 위원장은 시행령이 발효될 경우 특조위 위원들은 물론 개별 부서들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사실상 파견 공무원들이 많이 포진하게 된다는 점이 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행령은 이미 입법 예고된 상태고요. 시행령안이. 앞으로 특별한 대응 계획이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오늘 이석태 위원장이 특조위 직원들에게 소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종훈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은 이틀 뒤 이석태 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전해왔는데요. 이 자리에서 향후 대응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AIIB,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 소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한국이 AIIB에 가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죠.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는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인데요. 낙후한 아시아 지역의 도로나 철도, 항만 등의 인프라를 만들 수 있게 투자하는 은행입니다.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설립을 제의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인 2014년 중국,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21개 나라가 MOU에 서명하면서 가장 먼저 예정 창립 회원국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전까지 아시아에 있는 다자개발은행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ADB, 아시아개발은행이 유일했는데요. ADB 내 중국의 의결권은 5.47%로 일본의 12.84%, 미국의 12.75%에 비해 영향력이 매우 미미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이 주도적으로 AIIB를 설립하려는 것을 아시아 지역 내 금융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봤고요. 동맹국들에게 이러한 이유에서 불참을 압박해온 겁니다. 우리나라가 8개월간 가입을 망설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요약을 해보자면 중국이 중화경제권을 유럽까지 넓히려는 시도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게 맞습니까? 네, AIIB를 통해 중화경제권을 확장하겠다는 의도가 잘 드러납니다. 예. 최근 중국의 행보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중국은 신실크로드를 건설하겠다며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대는 대륙을, 일로는 해양을 가리키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중국 시안에서 출발해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육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취안저우에서 동남아, 서남아, 아프리카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해로도 보입니다.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예.
중국이 밝힌 1대1로 사업의 핵심은 중국 주도로 각국의 도로나 철도망을 연결하고 이를 위해서 중국 건설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AIIB 은행을 설립해서 중국의 이런 야망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지도를 보니까 마치 현대판 실크로드 같은 느낌이 드는데 중국 주도의 은행 설립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중국이 좀 야심을 보이지 않을까, 좀 운영이 투명하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아직 가입 의사를 확실히 밝히지 않은 호주도 가입은 결국에 할 생각이지만 은행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 강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운영되는 방식을 보면 걱정이 기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나라의 자금을 모으지만 결국 돈을 어디에 빌려줄지는 의결권을 가진 나라가 결정하는데요. 이 때문에 높은 의결권을 가진 나라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IMF의 경우에는 사실상 미국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IMF 지분이나 의결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미국은 IMF 지분 17.69%와 의결권 16.75%를 갖고 있는데요. 물론 비율로 따지면 가장 많은 비율이긴 하지만 20%에도 못 미칩니다. 그런데 20%에 못 미치는 지분과 의결권을 가지고도 주요 결정을 할 때 거부를 할 수 있는 비토권이 있습니다. IMF에서 비토권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이번에 중국이 AIIB를 설립하면 30%가 넘는 지분을 가질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 때문에 의사결정에서 중국의 독주가 우려됩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중국이 최근 몇몇 국가들에게 비토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비토권을 포기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이 AIIB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할 거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예, 사실 처음에는 중국이 AIIB를 주도하겠다고 했을 때 일부 개발도상국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냐, 사실상 자금을 댈 만한 탄탄한 국가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좀 그 전망이 좀 뒤바뀐 것 같습니다. 네, 초기에는 참여한 21개 예정 창립 회원국이 GDP 세계 2위인 중국, 세계 10위인 인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수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화면 준비되면 설명해 주시죠. 네, 중국은 GDP 세계 17위인 인도네시아나 13위인 우리나라의 참여가 절실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가입한 21개 나라가 대부분 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인데요. 어제 우리나라와 함께 GDP 세계 18위인 터키가 AIIB 참여를 결정했고 10위인 호주도 곧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2일 G7 국가 중에 처음으로 영국이 가입을 신청해서 미국의 눈치를 보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이 가입을 하면서 AIIB에 세를 더했는데요. 미국의 반대에도 이들이 가입을 결정한 것은 아시아 개도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미 가입이 신청된 나라들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가입을 신청했고 앞으로 승인이 남아있는 국가들입니다. 현재까지 AIIB에 가입을 신청한 나라는 36개국입니다. 예, 중국의 경우 AIIB의 의결권이 50% 정도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럼 나머지 의결권은 어떻게 배정되는 겁니까? 네, 50%로 알려져 있었는데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50%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GDP를 기준으로 의결권이나 지분이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아시아 영내국에서 보면 중국이나 인도를 이어서 우리나라가 3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주가 가입을 하게 된다면 4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오늘 최인함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면 지분을 좀 더 얻도록 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몇 퍼센트의 지분을 차지하더라도 중국 지분이 30%를 넘는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여전히 제기됩니다. 예, 한국이 참여를 하게 되면 실익은 있는 겁니까? 일단 기재부가 밝혔을 때는 인프라 건설 사업에 상당한 이익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제기구 가입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은 네네. 그걸 통해서 상당히 그 관련 어떤 인프라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사실 다른 해외 건설에 굉장히 좀 경험도 많고 또 잘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이제 인프라 사업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할 여지가 많다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지만 기재부는 구체적인 실익을 계산해보진 않은 듯합니다. 상당이라고 뭉뚱거렸는데요. 자본 규모나 사업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이익을 계산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게 수치가 나올 수 없는 게 자본 규모라든지 사업 내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네네. 당장 수치로 제시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AIB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얼마나 규모로 한다는 게 아무도 모르는 상태인 거잖아요, 지금요. 네네. 예, 지금 한국이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해둔 상태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어제 신청을 했고요. 앞으로 4월 초에 기존 예정 창립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창립회원국 모집은 3월 말에 마감이 됩니다. 이후 오는 6월까지 AIIB 설립 협정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중국은 이달 말에 카자흐스탄에서 창립 회원국들과 같이 AIIB 지배구조와 이사진 결정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공식 모임을 여는데요. 이 자리에 우리나라도 참여할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여객기 저먼윙스 추락 관련 소식인데요.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면서 충격을 줬던 사고인데, 그런데 이게 조종사의 의도적인 추락이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더군요. 네, 프랑스 검찰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부조종사가 항공기를 의도적으로 하강시켜서 프랑스 알프스 산맥에 추락시켰다는 건데요. 조종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조종실에 못 들어오도록 부조종사가 막은 이후 하강 버튼을 눌러 추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 대중지 빌트가 보안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조종실 밖에 있던 기장이 도끼를 이용해서 문을 부수려 했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 추락설을 더 강하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예. 지난 24일 독일 저머닝스 소속 에어버스 A320기가 승객 144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스페인에서 독일로 향하다 추락한 사고입니다. 예, 조종실을 비운 동안 사고가 났다는 건가요?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일단 한 명이 조종실을 비운 사이에 한 명이 이제 하강 버튼을 눌러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조종사 2명이 있다가 한 명이 자리를 비울 때 승무원 한 명이 대신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곳도 있는데 이번에 저머닝스는 없었습니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의무적으로 이런 것들을 시행 중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항공과 제주항공만 이런 규정이 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TA항공 등 나머지 5곳은 규정이 없고요. 하지만 도입 움직임은 보이고 있습니다. 저머닝스는 그런데 이런 규정을 도입해야 하지 않냐는 지적에 이번 사건이 예외적인 일이라면서 밝혀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사후 처리를 비롯해서 앞으로 우리도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막걸리를 마시고 술김에 유신을 비판하면 긴급조치 위반으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시절의 상징입니다. 천여 명의 국민이 긴급조치로 피해를 입었는데요. 긴급조치를 발령한 박정희 당시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책임만 있다. 따라서 긴급조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어제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판결의 문제점들을 조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7년 7월 막노동하던 한 시민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박정희 대통령이 주민등록법과 민방위 조직을 만든 건 종신 대통령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로 경찰에 연행돼 옥살이를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에 의한 전형적인 인권 탄압 실상입니다. 1972년 집권 11년째에 접어든 박 전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 활동을 금하는 동시에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7 비상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조국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특별 선언이 있은 후 국민투표 91.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10월 27일 유신헌법이 탄생했습니다. 대통령에게 헌법을 초월하는 막강한 권한을 줬던 유신헌법 53조입니다. 대통령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 국정 전반에 대해 긴급조치하거나 헌법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74년 재야 민주인사들의 유신헌법 개헌 청원 서명운동 저지를 시작으로 1975년 서울대 김상진 학생이 유신체제의 항거에 할복 자살하기까지 총 9번의 긴급조치가 선포됐습니다. 1979년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 12월 10일 긴급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위반자는 1140명이었습니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3년을 복역한 오모 씨는 35년이 흘러서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2010년 12월 긴급조치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2013년 3월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대법원도 긴급조치 4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근거로 1978년 정부를 비판해 20여일간 구금당했던 최모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은 국가가 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어제 박 전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발동한 행위 자체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심을 뒤집었습니다.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도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일찍이 헌재와 대법원은 국가 긴급권과 같은 통치 행위에 대해선 사법 심사를 자제해야 하지만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면 통치 행위라도 심판 대상이 된다고 판시해왔습니다. 대법원이 자기 모순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면서 대법관들이 굉장히 낡은 사고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도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칼로 살인을 저지르면 칼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유신헌법 53조 사항은 대통령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어제 판례는 유신시대의 헌법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사람들은 어린 학생들 밥 먹이는 일을 가지고도 다투더라. 먹어야 사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돈 하던데 도대체 돈이 뭐지? 그걸 내야 무얼 먹을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뿌리가 수고하면 우리는 어린 새순이 받아먹는데 산에, 들에, 밭에도 이제 새순이 돋고 있습니다. 그 곁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매일매일 좋은 봄날이기를. 이번 주말은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화창한 봄 날씨를 누리지는 못하는 대신 이번 비로 황사가 씻겨 내려가길 기대해야겠습니다. 3월 27일 금요일 뉴스K 마칩니다. 뉴스K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